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국의 한국 현대사 지금 이 순간의 역사라는 그 제목으로 진행하는 특강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80년 광주가 아주 그 장엄하게 비극적으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6월 항쟁이 벌어질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민주화됐다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 역주행해서 간 그 시대, 80년대를 오늘 우리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 80년대 우리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 제가 겪었고 지내온 일인데 그 새삼스럽다 하기도 하고요. 지금이랑 너무 똑같다 싶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봤습니다. 광주에서 정말 80년 5월 27일 그날 그 도청에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없었다면 광주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 광주를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그 광주가 진압됐을 때 그 서강대학에 다니던 청년이었던 김의기라는 분이 그 기독교 청년이었습니다. 기독교 회관, 종로 5가 기독교 회관에서 거기 6층에서 몸을 던졌어요. 근데 그 몸을 던지기 전에 유서를 남겼는데, 그러니까 유인물을 남겼습니다. 그 유인물에 뭐라고 썼냐면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시절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전두환 일당의 그 거짓 선전에 속아서 광주의 실상을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람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대로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던 것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굉장히 참담했었던 그 시절이 80년 5월 그 광주가 끝난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광주가 끝나자마자 전두환 일당은 그 자기들이 이제 계획했었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상임위원장이 되었죠. 그래서 그 전부 이제 이 정부의 주요 강요들 그리고 군의 주요 장성들, 지휘관들이 같이 모이는 이제 그 협의체 비슷한 거였는데, 사실 실권은 전두환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군이 주도한 기구였습니다. 그것을 그 신군부가 집권 계획으로서 갖고 있다가 광주가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본격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보위를 만들면서 그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했죠. 우선 5.17 계엄을 선포하면서 김대중 씨 잡아놓고, 김종필 씨도 잡아놓고, 김영삼 씨는 가택의 연금을 시켰고, 그 밑에 이제 주요 추종 세력들도 그 자기 보수와 비슷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관료기구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숙정을 했어요. 그 관료기구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그 사회 정화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주로 부정부패가 있는 사람들을 몰아낸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정부패가 있는 사람들도 뭐 더 있었겠지만 제일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 박정희 정권 때는 그래도 약간 안배를 했었는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뭐 아주 그냥 내놓고 그 호남을 차별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정치풍토 쇄신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내걸었습니다. 이걸 갖고 구 정치인들을 정치에 다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정치인들은 뭐 갖고 먹고 삽니까? 정치를 해야, 그래야 그들도 에너지도 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이제 직업이고 자기들 이제 그 목표였는데, 정치를 못하게 다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도 중독성이 강하죠. 도박
그처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치를 못하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 참 미치고 팔짝 뛰는 것이죠. 근데 일단 어떻게 했느냐. 다 묶어놔요. 일단 다 묶어놓고 그 중에서 선별해서 풀어준다. 그러니까 풀려나기 위해서 말 잘 듣겠다. 나는 참 새 시대에 협조하겠다. 그런 충성서약을 다 받아내는 거죠. 받아내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서약을 하는 사람들만 이 정치 무대에서 뛸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1차 해금, 뭐 2차 해금, 3차 해금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묶어놓고 그다음에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입법회의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름이 웃기죠. 입법회의. 입법은 누가 해야 합니까? 국회가 해야죠. 근데 국회는 제껴놓고 입법회의라고 만들었습니다. 의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보안사에서 임명했죠. 보안사에서 선별해서 그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문사 언론인들도 들어가고, 뭐 관료들도 들어가고, 자명인사도 들어가고, 한 통제하기 쉽게 한 7, 80명? 한 80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법회의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후덕후덕당 뭐 자기들 만들고 싶은 법 다 만들었습니다. 그 시절 입법회의 같은 거에서 하면은 어때요? 지금 미디어학법 갖고 국회에서 그 쇼했지 않습니까? 재투표도 하고 대리투표도 하고 논란이 벌어졌죠. 뭐 입법 전쟁이라고 해서 6개월 동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떠들어대고 그랬었는데 입법회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죠. 자기 마음대로 입법의원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법안도 자기 마음대로 제출하고 그냥 무조건 통과하고 그것이 새 시대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기관을 통폐합했고요. 뭐 언론기관 통폐합 얘기는 나중에 조금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삼청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아마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선생님들께서는 5.16 직후에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5.16 직후에 왜 그 조리 돌린다고 그러죠. 여기 팻말 이렇게 걸어갖고 나는 깡패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뭐 수백 명이 길거리를 행진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자유당 때 날리던 그 유명한 깡패들을 다 잡아다가 그러니까 반공청년단 뭐 이정재, 임화소, 유지광 하는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이제 그렇게 조리 돌리고 그 일부는 사형시키고 이정재하고 유지광 임화소는 사형시키고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개화도 같은 데 보내서 간척지 사업을 했는데 그 강제 노동을 시킨 거죠. 그 전단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박정희가 5.16 직후에 했었던 프로그램을 거의 그대로 따와서 많이 했습니다. 언론 통폐합도 그렇고 정치인 묶었다가 해금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삼청교육도 그렇죠. 삼청교육을 박정희도 세게 했지만 전단위는 훨씬 더 세게 했습니다. 박정희는 주로 깡패들을 잡아다가 했는데 전단위는 뭐 깡패 잡아다가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누가 깡패인지 어떤 게 더 깡패입니까? 그저 자전거 체인 들고 나오는 사람하고 총 들고 나온 놈들하고 누가 더 깡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훨씬 센 깡패들이 훨씬 약한 깡패들을 잡아가둔 겁니다. 잡아가두고서 삼청교육이란 건 뭐 세 가지를 청소한다 그런 설도 있고 그 계획을 위반한 그 사무실이 삼청동에 있었기 때문에 삼청교육대다 이제 그런 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삼청계획이라는 걸 잡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 깡패라고 하면서 이 정권 입장에서 또 어떤 게 깡패일까요? 노조 지도자, 세게 파업했었던 사람들 이런 게 또 깡패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삼청교육은 대상이 몇만 명이 됐습니다. 4만 명이 전부 다 그 삼청교육을 훈련을 받은 걸로 나옵니다. 그건 이제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이 군문서를 다 가져다가 그 조사해서 아마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결과가 이제 가장
삼천교육의 진실에 가까울 텐데요. 이 소문도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무슨 시체 소각장에 있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워낙 흉흉했기 때문에 위험비가 많이 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전부 그 국방부 조사에 의하면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몇 달 그 교육시킨다고 하면서 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기관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무조건 잡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평소에 경찰한테 밑배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문신한 사람들, 착하게 살자. 라든가, 용문이라든가, 목욕탕에서 문신한 사람들, 그거 다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문신을 한 게 겁을 주기, 뭐 깡패들이 이제 뭐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게 하겠지만 문신했다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라 해도 그렇죠. 그걸 그렇게 무자비하게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가령 무슨 그 동네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수도 있잖아요, 이웃하고. 근데 이웃하고 다툴다가 뭐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하면 잘됐다 하고 머릿속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육을 가는데 아마 뭐 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군대 체조, 봉체조라고 하고 뭐 정말 그 사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람들을 굴렸습니다. 아마 그 굉장히 혹독한 인권 침해. 뭐 이 시절에 인권 침해 아닌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만 삼천교육 얘기만 하더라도 아주 그 뭐 이도 말할 수가 없죠. 그 모래시계 그 드라마 모래시계에도 삼천교육대가 그 1시간 정도 그 묘사가 됐었는데 뭐 거기 나와 있는 게 별로 과장이 아닌 아주 생생하게 그려놨습니다. 거긴 뭐 위아래도 없고 그다음에 아마 군인들 그 스트레스 해소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정말 끔찍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을 정화라는 이름으로 벌어졌었죠.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이제 크게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언제 잡혀 들어갔나요? 5.17 기념학대 조치가 나자마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그날 이제 날이 밝고 아침부터 데모가 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김대중 씨를 그렇게 잡아놓고 뭐라고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했냐면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난 거 김대중이 선동해서 그렇다. 이게 아주 그 웃기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폭동은 무슨 불순분자 간첩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광주에서 학살한 그 날조국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김대중이 일으킨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안에 잡혀 들어왔으니까 보안사 제시돼 있고 뭐 텔레비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조사관들끼리 얘기하는 걸로 볼 때 밖에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뭔지 영문도 모르는데 무조건 광주를 얘기하면서 두들겨 패기 시작했던 거죠. 이 시기에는 진짜 전두환 정권이 김대중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일 생각을 갖고 그 김대중 씨가 이제 생사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러니까 뭐 납치 사건 때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김대중 씨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자기도 초연하고 그러니까 의연하게 버티려고 하는데 판결할 때 정말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말 의연하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 판사의 입으로 재판장의 입만 보게 되더래요. 그래서 재판장이 무하면은 입에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사형하면은 입에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긴장된 순간에도 거기에 눈이 가 있더라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사형 판결 받았지만 이제 나중에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어디다가 썼습니다. 그게 참 슬픈 얘기죠. 참 슬픈 얘기고 그 시절에 뭐 엄청나게들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그 비극을 그 죽음을
사실은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김대중이가 선동해서 그렇다. 그렇기 위해서 또 어땠습니까? 김대중을 빨갱이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에 더 씌워진 그 이미지. 그리고 또 뭐가 됐습니까? 김대중이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광주의 한과 호남의 한과 김대중이 자연스럽게 일치될 수밖에 없었죠. 전라도 사람들이 김대중을 찍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 동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광주의 한을 상징하고 광주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인물로서 상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가요? 그게 무서운 거죠.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 김대중 씨가 저도 87년도에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선거 상황이 벌어지고 김대중 씨가 광주에 그때 처음으로 갔습니다. 망월동에 그때 처음으로 간 거예요. 망월동에 그 이전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망월동에 처음 갔는 사진을 봤는데 김대중 씨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펑펑 울었죠. 이번에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장례식 때도 김대중 씨가 울었지만 뭐 광주 와서는 훨씬 더 정말 어린아이처럼 잉잉잉 울었습니다. 눈물이 뭐 안 터져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실었는데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뭐겠어요? 저렇게 한을 가진 놈을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 네. 그럼 저 정치 보복한다. 이제 이런 식의 오히려 그러니까 한은 한대로 쌓여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왜 김대중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대중 빨갱이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한 시대를 정리하는 겁니다. 몇백 명 사람을 죽였어요. 한국이 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독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또 보면은 폭력을 굉장히 심한 국가 폭력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랄까 군사 독재가 폭력을 자제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군사 독재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한국 전쟁 때 다 죽이고 시작해서 그래요. 한국 전쟁 때 안 죽여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전 세계 학살 사회에서 아마 가장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됐기 때문에. 북에서 일단 내려오고 그래서 우익이 훨씬 강해지고 남에서 또 좌익들은 올라가고 지리산 들어가서 죽고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와 세상 바뀌었다고 들고 일어났다가 또 싹 다시 이제 미군 들어오면서 일부는 북으로 도망가고 일부는 지리산 들어갔다가 다 죽고 뭐 그리고 나머지 뒷정리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 당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실제 좌익도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은 괜찮겠지. 우리야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학살을 다 당한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사실 그 포각성으로 치면은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을 그 독재 정권인데 그 독재 정권 치하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훨씬 적어요. 그 시기에 존재했었던 다른 극우 정권 국가에 비하면. 왜냐? 우리는 한국 전쟁 때 다 죽이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광주에서 한 200여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런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폭력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으로서도 그 뒷수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뒷수습을 하는 과정이 이제 이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한편에서는 그렇게 무섭게 굴고 또 한편에서는 또 유화적인 정책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무섭게 굴던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우선 전두환이가 이제 그렇게 들고 나와서 국가보위 상임위원장, 국보위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했고, 중앙정보부 부장도 80년 4월 달에 이제 저희가 겸직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만, 실제 정권은 뭡니까? 대통령을 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최규하는 국무총리를 하다 박정희가 죽는 바람에 갑자기 대통령이 됐죠. 근데 적어도 일국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으로서 그런 위기 시기에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으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광주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사실은 이랬다는 말도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한 사람이란 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자, 그 최규하를 전두환이 하여튼 몰아내고 80년 8월 달에 대통령에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정말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정당을 해체시켰거든요. 박정희 시절에 여당이 공화당이죠. 근데 공화당을 해체시켰습니다. 야당은 신민당인데 신민당도 해체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당을 만드는데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에요. 그때 여당이 민정당이라고 하죠. 그들이 그 입으로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그 입으로 정의를 얘기했는데 민정당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보안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공안기관이. 근데 그 중에서 이때 중앙정보부가 원래 제일 센데 기구도 방대하고 인원도 제일 많고 그리고 정보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중앙정보부는 어떤 기관이 됐습니까? 역적 기관이 된 거죠. 박정희를 죽였으니까 그 수장이 박정희를 죽였으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보안사가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서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안사가 이제 힘을 발휘할 텐데 그래서 보안사가 이제 이 신군부의 핵심으로서 그러니까 50 초기에 이제 어떤 정치판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사가 민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민한당, 야당은 누가 만들었냐? 중앙정보부가 만들었습니다. 안기부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박정희 때는 야당 공작이라는 게 있어요. 박정희 때는 이제 하여튼 중앙정보부가 야당 내 프락치를 심어서 또 그때는 일본 말이지만 사쿠라라고 그랬죠.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이제 그런 공작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신군부는 전두환 일당은 어떻게 했느냐? 아예 야당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기네가 판을 벌리고 누구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금을 다 다 정치정황법으로 묶어놓고 그 중에서 말 잘 듣는 놈이 누군가. 옛날 중도 통합하고 옛날 그래도 중앙정보부에 대들지 않고 이제 그러고 또 지금도 충성서약하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의 낙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몇 명씩 끼워 넣죠. 중앙정보부 국장 했던 사람들을 이제 한 2명씩 끼워 넣고 그래서 제1야당이라는 민한당을 만들었고 제2야당으로 박정희가 그러니까 전두환은 다당제 국가를 좋아했습니다. 일당 독재란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지. 그래서 야당을 2개를 만들었어요. 왜냐? 민정당에 다 소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풀어주기는 줘야 할 것 같은데 민정당은 나름대로 좀 뭔가 한국의 또 여당들이 희한한 거 있죠. 좀 서민 체질 비슷하게. 그래서 때 묻은 정치인을 다 배제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민정당의 2개는 좀 거시기 하는 사람들이 놀이터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당이라는 정당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민정당은 보안사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 민한당과 국민당 이거는
이제 중앙정보부가 만들고, 그래서 국민당에는 중앙정보부 국장들이 여러 명 들어갔습니다. 여러 명 들어가서 그 덕에 이제 국회의원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정말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두환이는 야당이란 말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정당회담에서 그러니까 그 야당 총재들을 초청했는데 야당 총재가 야당이라고 얘기하면은 인상 푹 끌면서 야당이 뭡니까? 지금 여야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쓴 말이 우당입니다. 우당. 그래서 그러니까 우당이란 말이 사실은 어디서 쓰냐? 북에서 씁니다. 조선노동당이 있고 천덕의 청우당, 조선민주당. 이거는 계급적 기반을 좀 달리하지만 서로 정권을 경쟁하는 게 아니다. 계급의 이익을 대표할 뿐 하나의 그 인민민주주의 혁명 체제 내에서 그 인민민주주의 혁명에 동참한 그 각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을 빌려다가 했고, 신문사 기자들 말 만들기 이제 그 재주 있는 친구들은 뭐라고 했냐면 1대대 2중대 3소대라고 그랬죠. 민정당이 1대대, 민한당이 2중대, 그리고 국민당이 3소대.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야당을 직접 만들어준 역사는 세계에 아마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 자금까지 많이 줬답니다. 그리고 이 50 학살 정권이 워낙 이미지가 나쁘니까 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효과가 있었던 게 과외금 제한이죠. 자, 전두환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차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래도 우리가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착각일까요?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그 차이는 뭐냐? 전두환은 자기가 나쁜 놈인지 아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살자였기 때문에 손에 피 묻히고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도 자기가 국민들이 자기를 싫어한다. 자기 이미지가 나쁘다. 그걸 다 압니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에 100만 명이 나와서 아우성을 쳐도 끄떡없이 내가 할 길 간다 했는데 전두환 정권은 비록 자기가 그렇게 폭력으로 집권을 했지만 국민들한테 점수를 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중들에게 먹혀들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그걸 고민을 한 끝에 내건 게 과외금지입니다. 이 과외금지 우리 한겨레 신문의 권복기 기자가 작년인가 그 한겨레 신문에다 아주 재밌는 칼럼 썼죠. 내가 전두환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참 살다 보니 전두환을 칭찬하게도 된다면서 그 과외금지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같은 사람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권 기자가 다니던 학교가 참 굉장히 인간적인 학교라서 왜 시험 보고 나면 1등부터 700등까지 담벼락에다 성적순으로 쫙 붙여놓는 학교 있죠. 그런데 과외금지를 하고 났더니 그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 친구 아마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대구에서도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 강남과 강북 아마 압구정동과 달동네가 같이 있는 그 학군이었나 봐요. 근데 그 처음에는 1학기 때는 다 그 잘 사는 집 아이들이 1등부터 100등까지 상위권에 쫙 포진했는데 2학기가 되니까 못 사는 집 동네 아이들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 왜냐?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도 해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386 세대가 굉장히 급진화되어 있었잖아요. 세상이 급진적인 것도 있지만 또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386 세대 때 보면은 가난한 집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왔어요. 민중적인 얘기를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지금은 어때요? 서울대학 가보면은 다 부잣집 아이들 아니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허여멀건하고 공부도 잘하고 게다가 인간성도 좋고 뭐 이제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다고 합니다만 그 시절에는 과외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연좌제를 폐지했습니다.
연좌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폐지된 제도예요. 아직까지도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폐지됐나 드물고요. 지금 뭐 힘이 이제 많이 약해졌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인재 씨가 걸었던 거 아닙니까? 그 장인이 뭡니까 좌익 활동을 하다가 옥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군 통수권자의 국군 통수권자의 아내가 빨갱이 딸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나와서 우리 후보가 요새 좀 패닉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고 노무현 후보는 그걸 정말 당당하게 받아쳐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노무현 멋있다 그런 소리가 돌았었죠. 부인의 허물을 부인 쪽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부인을 저렇게 당당하게 옹호해주는 남자가 어딨냐. 뭐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에서도 인기가 치솟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야구가 출범했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러니까 암울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프로야구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좀 놀 게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야구 그래서 국풍 81이라는 희한한 놀이판도 만들었었고 이런 그 프로야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야구를 만들었는데 정말 그 재밌었던 게 해태 타이거즈가 굉장히 잘했죠. 근데 해태 타이거즈가 광주에 본거지를 두고 전라도 사람들이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중에 서울말 쓰는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 중에 서울말 쓰는 사람하고 어디가 많을까요? 경상도 사람들은 사투리 거의 안 고치고 삽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사투리 되게 고치고 고향이 어디냐 하면 뭐 어물어물 하기도 하고 또 호적 세탁하기도 하고 바꾸고 살죠.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말을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게 어디냐? 해태 타이거즈의 응원성입니다.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는 광주가 기반이고 서울은 MBC 청룡이 있었어요. 웃기는 얘기죠. 프로야구 왜 만듭니까? 기업들이 홍보 수단으로 만들잖아요. MBC가 홍보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기업이 MBC에다가 광고를 해야죠. 그런데 MBC에다가 아무도 프로야구를 안 받으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떠넘긴 거죠. 떠넘겨서 이제 만들게 했는데 서울의 홈팀은 해태 타이거즈였다. 전라도 사람들이 다 몰려서 거기서 응원을 하고 또 해태가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를 담은 게 스카우트라는 영화가 있죠. 광주 항쟁을 다룬 화년휴가 말고 또 그 한편의 영화가 더 있습니다. 자, 이 시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한편에서는 뭐 교복도 자율화하고 통행금지도 풀고 뭐 그러면서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 그 시절에 밑에서는 녹화 사업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군대 간 젊은이들을 상대로요. 녹화 사업은 저도 당했습니다. 녹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 이 데모하는 놈들은 머리가 빨갛게 물들었는데 살림 녹화가 아니라 머릿속을 파랗게 해서 세탁을 하고 내보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안소에 끌고 가서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보안소에 갔더니 뭐 옛날 데모 할 때 그 수사 기록을 갖다 놓고 들춰가면서 물어봐요. 근데 거기 다 써져 있는 걸 뭐하러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 했어?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건지 얘기해봐 하다가 잘 생각 안 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면 막 이거 왜 빠뜨려? 아, 그거 맞아요. 거기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한 2시간쯤을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보안사 수사관이 갑자기 에이쌍 하더니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속으로 만세를 불렀죠. 그러더니 이제 저는 그래서 정말 그 2주일 동안 2주일이었나 열흘이었나 하여튼 보안사 도서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골 보안부대죠. 우리 사단 보안부대 거기 그 도서실에서 거기 있는 각종 정훈서적 있죠. 반공서적 그 책만 열심히 봤습니다. 2주일 동안. 정말 한 2~5시간 그렇게 조사받고. 그런데 제 동기들 같이 잡혀간 친구들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각자 자기네 사단에서 받았는데
제 친구들은 비교적 편하게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두어 놈은 실컷 두들겨 맞았고, 또 저희 동기들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괜찮았느냐? 짬밥을 많이 먹고 갔습니다. 제대할 때가 가까웠죠. 우리 이제 그 군대에서 하는 얘기도 국방부 시계는 이제 까꾸도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게 2월 중순에 받았는데 제가 3월 30일이면 3월 말에 제대 예정인데 한 달 반이야 뭐 어떻게든 못 버티겠냐.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등병으로 들어간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군대 생활은 2년 반 남았는데 보안사에서 잡아다가 두들겨 패면서 휴가 나가서 학생운동에 동향을 묻어가다가 친구들 뭐 동정을 묻어서 보고해라. 강제 입영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보안사에서 프락치로 쓰려고 한 겁니다. 학원에다 휴가 보내갖고 정보를 물어보게 해라.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일부는 나와서 방에 그냥 그야말로 방콕이죠. 밖에 아예 안 나가고 방에만 있다가 간 놈. 일부는 학교에 와서 술 먹고 친구들한테 고백을 한 놈. 이놈들 나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그 옛날 그 친구들한테 펑펑 울면서 고백을 한 놈이 있고, 일부는 협력을 한 사람도 있고, 일부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인간성은 다 파괴되는 거죠. 이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동지들 팔라고 하는데, 친구들 팔라고 하는데. 그 고통을 겪다가 그걸 견디지 못한 젊은이들이 6명인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에요. 박정희는 그렇게까지는 않았어요. 그 데모하던 놈들 가서 저 새끼들 고생시켜. 그래서 다 뭐 전방에 보내서 뺑뺑이 돌리고 뭐 이제 그건 뭐 국방의 의무를 저렇게 악용하다니 뭐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거는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 공을 세우려고 보안사에서 입안을 했고, 보안사의 정보 예산에 공작 예산의 70%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그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김두황이라든가 이윤성이라든가 한철희라든가 정성희라든가 이런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 녹화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엄청나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치고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세상도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세계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 총기 난사 사건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의령에서 오순경 사건이라고 해서 그 경찰이 칼빈 총으로, 칼빈은 근데 이거는 난사 사건이라고 하기도 참 이게 난사 사건이고 드르륵 갈기는 걸 보통 의미하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한 명 한 명을 조준 사격을 한 명 한 명을 조준 사격을 해서 그 죽은 사건입니다. 경찰이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발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거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서 정식 결혼을 못하고, 그래서 그 동거녀가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파리가 앉았대요. 그래서 파리를 잡는다고 그 동거녀가 찰싹 쳤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부부싸움이 발단이 되더니 그 무기고에 가서 총을 꺼내갖고 이제 정말 그 몇 시간에 걸쳐서 마을 주민을 56명인가 7명을 사살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결국 수류탄으로 자폭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 열흘 만에 단군이다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장영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장영자 사건은 미모의 여인이 그러니까 뭐 비자금 세탁, 그다음에 이 권력자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리허라고 대표되는, 그러니까 그 17개 대령 실세들이 또 옷을 벗게 되는, 그러니까 권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그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칼 007기가 소련 영공에 들어갔다 격추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아웅산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웅산 사건이라고 해서 그 전두환이 버마에 갔습니다. 버마에 갔는데 버마에 왜 갔느냐? 군부가 오래 통치를 하고 있었고 내윈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을 하다가 하여튼 최고 지도자를 하다가 물려주고 낙후해서 상황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배우러 갔던 겁니다. 그걸 배우러 갔는데 그 버마가 그 당시에 남북 동시 수교국이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작을 특수부대를 침투시킨 거죠. 그래서 공작조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 테러를 감행을 했습니다. 감행을 했는데 아웅산 묘지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이제 국립현충원과 독립기념관을 합쳐놓은 거 비슷한 이제 그런 그 곳에서 테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버마 대사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 한 한병춘 박사하고가 이마가 벗겨진 양반인데 그러니까 멀리서 전두환이가 온 걸로 알고 스위치를 미리 누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뭐 등등의 그런 그 정부 주요 강요와 그 요인들이 장차관급 요인들이과 기자들 그리고 경호원 해서 전부 17명이 사망하는 초대형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뭐 그러니까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죠. 어수선인데 하여튼 그 시절에 이제 그들은 정의, 정화, 해방, 새시대 이제 그런 말들을 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에 또 하나 우리가 꼭 그 짚어야 할 게 이 언론 문제입니다. 유신 시대에도 언론이 이제 그 상당히 유신 시대에 이제 이미 완전히 장악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는 그래도 언론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70년대 들어와서 유신 초기에 이제 저항을 하다가 75년 인혁당 사건 나고 월남이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무렵에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그때 해직을 시키고 동아일보는 130명인가를 해직시키고 조선일보 30명을 해직시켰다가 사실은 2명 빼놓고는 다 조선일보는 받아줬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그때 말게나 하고 글게나 쓰던 사람들은 다 잘렸습니다. 젊은 기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적 자원이 고갈됐죠.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는 좀 똑똑한 사람들 잘랐다가 나중에 뒷구녕으로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80년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선일보가 급부상하기 시작하죠. 조선일보가 굉장히 세게 전두환을 찬양하고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2등 신문이었거든요. 일제시대부터 동아일보한테 굉장히 밀린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따라잡았느냐? 80년대 초반에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 확실하게 신군부와 유착이 됐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중앙일보는 뭘 뺏겼습니까? TBC를 뺏겼죠. 지금 KBS2. 동양방송 TBC였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뭘 뺏겼습니까? 동아방송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조선일보는 그런 타격도 없었고 그리고 신군부와 그 권력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게 맞아 들어갔고 전두환이가 보안사령관 있을 때 그 보안사 안가 지금 조선일보 자리에 있죠. 그 코리아 노트들 뒤에 있는 그게 원래 보안사 땅입니다. 그거 땅을 굉장히 비싸게 사줬죠.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압박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뭡니까? 전두환이가 한 수 빚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80년대 초반에 특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허문도라고 그 당시에 쓰리허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조선일보 특파원 출신인데 전두환의 비서실장이 되고 그리고 이 언론 정책에서 최고 실세로 군림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조선일보가 이제 그 부각이 아주 대약진을 했고요. 이때 기자들을 대량 해직을 시켰습니다. 한 1000명 해직을 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웃긴 게요. 보안사에서 해직시키라고 내려보는 명단은 한 3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주들이 몇 명은 구제하고 한 200 몇십 명을 해직을 시켰는데 실제 해직된 거는 그럼 1000명이 가깝거든요. 900 몇십 명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600명은 뭐냐? 이 기회에 사주가 마음에 안 드는 놈들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권력과 그렇게 유착이, 한편에서는 유착이 되고. 그런데 사주들 입장에서도 또 새 시대에 많이 당한 부분도 또 있죠. 왜냐면 언론 통폐합이라고 해서 군소 언론 사주들은 신문사 뺏겼죠. 신화일본이 뭐 또 지방에서도 뭐 많이 뺏기고 보안사에 들어서 잡아다가 협박해서 이제 강제로 뺏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 창작과 비평, 월간중앙, 뿌리 깊은 나무, 씨앗의 소리 같은 좋은 언론들 다 폐간시키고요. 자, 이래서 이제 언론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는데, 정리하면서 생긴 일. 정리하고 난 다음에 뭘 했냐? 기자 월급을 다 폭인상시켜줬습니다. 살아남은 기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죠? 1000명을 잘라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기회 생기죠? 월급 좋아졌죠? 새 시대의 맛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생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 한국 신문 사회면에서 연탄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버스값 얘기가 사라집니다. 기자들이 최소한 택시를 타거나 자가용을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가용을 제일 먼저 가진 업종이 기자입니다. 80년대에는 기자의 월급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기자 월급이 몇 배가 뛴 거예요. 기자 월급은 독일 같은 데서는 일부러 사회에 밑에서부터 해서 중간보다 약간 아래에 맞춘다고 그러죠. 그래야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층도 알고 경제 현실 때문에 밑에 층도 알고 그래야 깨어있고.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냐. 기자들 월급 대폭 인상을 시켜준 겁니다. 교수들도 이 무렵에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전두환이가 그 사회를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체제로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광주에서 광주항쟁이 장엄하게 패배를 한 이후에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들어선 대한민국의 사회 그리고 정치 이런 것들이 이런 방향에서 변화해 갑니다. 한편에서는 전두환이가 자기의 새 시대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물밑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중들이 광주의 패배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어나는 과정 아마 한 2, 3년을 거치면서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